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저는 장성택입니다. 김일성의 사위, 김정일의 매제, 그리고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사람입니다. 한때 저는 이 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돈줄을 쥐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이인자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감한 채 몰래 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면 저는 제가 무릎에 앉혀 키운 그 아이, 김정은 위원장의 손에 죽게 될 겁니다. 세상은 제가 개처럼 끌려가 비참하게 죽었다고 기록하겠지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죽음을 맞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죽기 전에 제가 본 모든 것을 여기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괴물이 되어갔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이것은 한 권력자의 고발이자 한 죄인의 마지막 참회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성택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사위이자 김정일 위원장의 매제, 그리고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김정은의 고모부 되는 사람입니다. 한때 저는 이 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앉아 나라의 돈줄을 손안에 쥐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이인자라 불렀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 갈렸지요. 그런데 지금 저는 좁고 차가운 방 안에서 이 녹음기를 켜고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요. 며칠 전부터 그 징조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늘 제 곁을 지키던 경호원들이 어느 날 아침 낯선 얼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즉각 이어지던 선이 한 박자씩 늦게 연결됐어요. 누군가 그 사이에서 제 말을 엿듣고 있다는 뜻이었죠. 어제까지 제게 굽신거리던 자들이 복도에서 마주치면 슬그머니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사흘 전 제 밑에서 10년 넘게 일한 부하 하나가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그의 빈 사무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책상 위에는 마시다 만 찻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의자는 급히 일어난 듯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텅 빈 의자를 바라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순서를 수도 없이 봐온 사람이에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문서에서 지워지고 며칠 뒤 세상에서도 지워지는 것. 이 나라에서 그것은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순의 맨 앞에 제 이름이 놓여 있었어요. 남이 사라지기 직전에 풍기던 그 서늘한 냄새를 이제 저는 제 몸에서 맡고 있었어요.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인자가 사라지는 길은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려 나가는 것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몰래 이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녹음기는 오래전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낡은 물건입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기계예요. 평생 총과 돈으로 사람을 부리던 제가 죽음 앞에서 손에 쥔 마지막 무기가 고작 이것 하나라니. 참 우습지요. 처음 녹음 버튼을 누르던 날, 제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으니까요. 감시가 잠시 느슨해지는 새벽마다, 저는 불을 끄고 이 녹음기를 켰어요. 녹음한 테이프는 하루도 같은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책 사이에, 벽 틈에, 화분 아래에. 발각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끝이고 저 하나로 끝나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이 위험한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목소리는 남는다는 것을 저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를 반드시 세상에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저 자신의 반성입니다. 저는 평생 이 체제의 단물을 빨아먹으며 살았어요. 인민들이 풀뿌리로 연명하다 길에서 쓰러져 죽는 동안
저는 외국에서 들여온 술과 음식으로 화려한 연애를 즐겼습니다. 제가 주무르던 그 나라의 돈은 사실 그 굶주린 사람들에게서 짜낸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못 본 척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결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은 죄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이 테이프에 낱낱이 자백할 겁니다. 저는 피해자인 척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둘째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그저 젊은 지도자쯤으로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직 어리고 미숙한 사람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곁에서 그가 어떤 괴물로 변해가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 잔인함과 무자비함을 저는 제가 죽더라도 반드시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세상이 알지 못한다면 저 얼음장 같은 나라에서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리 없이 쓰러져 갈지 모르니까요. 몇 가지만 지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사람을 벌레보다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회의 도중에 잠깐 졸았다는 이유로 수십 년을 나라에 바친 노간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박수를 남들보다 조금 늦게 쳤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어요.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세가 흐트러졌다는 이유로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그의 눈밖에 나면 이유 같은 건 필요 없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라의 요직을 맡아온 한 장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김정은의 아버지 때부터 충성을 다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의에서 그가 잠시 다른 생각에 잠긴 듯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장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감히 묻지도 못했습니다. 물었다가는 자신도 같은 운명이 될 테니까요. 그가 권좌에 오른 뒤로 회의장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백 명이 앉아 있어도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다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고 옆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리를 짓는다는 의심을 살까 봐서요. 사람들은 자기 얼굴, 근육 하나까지 계산하며 살아야 했어요. 웃어야 할 때 웃지 않아도,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아도 죽을 수 있는 나라. 그가 만든 나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는 처형을 사람들에게 억지로 지켜보게 했어요. 고위 간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동료가 처형당하는 그 끔찍한 장면을 눈 감지도 못하게 하고 끝까지 보게 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며칠 동안 밥을 넘기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그가 노린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잔혹하게 죽여서 그것을 지켜보는 수백 명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 너희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뼛속까지 새겨넣는 것이죠. 그에게 사람의 목숨은 자신의 권력을 다지는 벽돌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 자체를 지웠습니다. 처형된 사람의 얼굴은 모든 사진에서 오려져 나갔고 이름은 모든 기록에서 삭제됐어요.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없던 사람처럼요. 그리고 그 죄는 본인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늙은 부모부터 젖먹이 자식까지 3대가 함께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죄 없는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저는 압니다. 한번 그 철문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그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다시 죄인의 자식으로 늙어 죽습니다. 바깥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로요. 저는 그 참혹한 실상을 보고서도 오랫동안 못 본 척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테이프에 함께 자백해야 할 저의 죄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잔인함의 칼끝이 저를 향하고 있어요. 한때 제가 무릎에 앉혀 키운 아이, 밤에 무서운 꿈을 꾸었다며 제 손을 잡던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의 고모부인 저마저 죽이려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서늘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창밖으로
얼어붙은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도시, 굶주림과 두려움에 웅크린 사람들. 이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얼음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 얼음을 함께 얼린 사람 중 하나였어요. 지금부터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을 이 테이프에 남기려 해요. 그 아이가 어떻게 괴물이 되어갔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괴물을 함께 만들었는지. 이것이 얼음 아래 묻는 제 첫 번째 목소리입니다. 이제 그 아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가 이 녹음을 남기는 가장 큰 이유이자 제 가슴을 가장 미어지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누구였는지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김일성 주석의 사위였습니다. 제 아내는 김정일 위원장의 하나뿐인 여동생 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라를 대대로 지배해온 그 집안에 결혼을 통해 발을 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라의 외화를 주무르는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올랐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인민이 상상도 못할 풍요를 누렸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에요. 그 아이입니다. 김정은. 지금은 이 나라의 수령이 된 사람. 김정은을 저는 갓난아기 적부터 지켜봤습니다. 통통한 볼에 눈이 유난히 크고 맑은 아이였어요. 아직 자기가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지도 모르던 그저 평범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작은 손을 잡고 정원을 걸었어요. 아이는 제 손가락을 꼭 쥐고 뒤뚱뒤뚱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 조그만 온기가 지금도 제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만 같아요. 그 아이는 형제들 사이에서 유난히 마음이 여린 구석이 있었습니다. 위로 형들에게 치거나 서러운 일을 당하면 그 아이는 곧잘 제게로 달려왔어요. 저는 그 작은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곤 했어요. 밤에 무서운 꿈을 꾸었다며 저를 찾은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잠든 아이의 곁에 앉아 그 작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가 스르르 다시 잠들 때까지요. 그날 밤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두려움 없이 자라게 해주고 싶다고요. 그 아이가 무언가를 해내면 저는 누구보다 크게 손뼉을 쳐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풀이 죽어 있으면 저는 곁에 앉아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은 늘 바빴고 자식에게 살가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아이에게 저는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먼 나라로 공부하러 떠났을 때도 저는 그 아이, 김정은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낯선 땅에서 외롭지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저는 늘 그 아이를 마음에 두고 남몰래 뒷바라지를 했어요. 외국에 나갈 일이 있으면 잊지 않고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챙겼습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던 것들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아이가 그 선물을 받고 환하게 웃던 얼굴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방학을 맞아 잠시 돌아오면 저는 만사를 제쳐두고 그 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아이는 바깥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눈을 반짝이며 제게 들려주곤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이 나라를 좀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품기도 했어요. 참으로 순진한 기대였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아이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그 아이가 하루아침에 이 거대한 나라를 짊어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려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느냐고요. 원로들 중에는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아이의 편에 섰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흔들리는 저 아이를 지키는 것이 내 몫이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그 아이의 자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늙은 권력자들 중에는 저 어린 후계자를 속으로 얕보는 이들이 많았어요.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하면서도 뒤에서는 딴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자들을 하나하나 가려냈어요. 어떤 자는 설득했고, 어떤 자는 경고했고,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는 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밀어냈습니다. 그 아이의 앞길을 위협하는 가시를 제가 하나하나 뽑아낸 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얄궂은 일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위협하는 자들을 그렇게 제거해 주었는데, 훗날 그 아이는 저를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었어요. 그 아이를 반대하는 원로들을 하나하나 설득하고 때로는 눌렀습니다. 그 아이가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 손으로 치워주었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저는 권좌의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마침내 수령의 자리에 올랐을 때 저는 누구보다 기뻤어요. 제가 지켜낸 아이가 마침내 이 나라의 주인이 된 거였으니까요. 그 무렵 세상은 저를 두고 북한의 인자, 섭정이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그 어린 조카를 앞세워 실제로는 제가 나라를 주무른다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맹세코 그 자리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어린 조카를 밀어내고 제가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지켜야 할 조카였지 밀어내야 할 경쟁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아이가 수령이 된 뒤에도 저의 충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지도자가 자리를 잡으려면 곁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저는 기꺼이 그 역할을 맡았어요. 그 아이의 위험을 세워주려 애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가 앞에 나서서 막았어요. 나라 살림이 어려울 때는 제가 외화를 끌어와 그 아이의 체면을 세워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도록 뒤에서 여러 길을 뚫기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두고 뭐라 수군거려도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키운 그 아이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랐을 뿐이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수령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원로가 회의석에서 그 아이의 결정에 대놓고 토를 단 적이 있어요. 젊은 지도자의 위엄이 크게 상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나서서 그 원로를 준엄하게 꾸짖었어요. 어른이 나서서 어린 지도자의 체면을 살려준 겁니다. 그날 그 아이는 회의가 끝난 뒤 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담긴 것이 고마움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때는요, 저는 그렇게 늙은 고모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역시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제 세력을 키우고 제 이속도 챙겼습니다. 인민이 굶주리는 동안 저는 풍요를 누렸고 그 죄에서 저는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이 점은 제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인정하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피해자인 척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죄와는 별개로 그 아이를 향한 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고모부이자 아버지이자 스승이자 방패가 되어주었다고 믿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저만큼 그 아이를 아끼고 지킨 사람은 없다고요. 그 아이가 어릴 적 넘어지면 제가 일으켜 세웠고 그 아이가 흔들리면 제가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권좌에 오르는 길목마다 저는 제 몸을 방패 삼아 앞을 막았었어요. 저는 그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그 아이가 저를 해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배신해도 그 아이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걸었던 그 세월이 설마 아무 의미도 없었겠느냐고요. 저는 그렇게 어리석을 만큼 그 아이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권력을 완전히 손에 쥔 뒤부터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릎에 앉혀 키우던 그 맑은 눈의 아이. 그 눈빛이 조금씩 제가 알던 그 아이의 것이 아니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가 훗날 저를 어떤 운명으로 몰아넣을지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권력은 사람을 바꿉니다. 저는 그것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만큼 빠르게 그리고 무섭게 변해간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릎에 앉혀 키운 그 맑은 눈의 아이가 어떻게 그런 괴물이 되어가는지 지금부터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공포의 성질이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 시절에도 공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규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선을 넘지 않으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권좌에 오른 뒤부터 그 규칙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안전하던 선이 오늘 아침에는 죽음의 선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어디까지가 살 길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로 사람이 사라졌어요. 한 간부는 회의 중에 잠깐 졸았다는 이유로 끌려갔습니다. 며칠씩 밤을 새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눈에 거슬렸다는 것, 그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박수를 남들보다 조금 늦게 쳤다는 이유로 사라졌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다는 이유로, 자세가 흐트러졌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심기를 거스르는 데는 대단한 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권좌에 오른 뒤로 회의장의 공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백 명이 한자리에 앉아 있어도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다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혹시 그것이 무리를 짓고 딴 마음을 품는다는 의심을 살까 봐서요. 사람들은 자기 얼굴, 근육 하나까지 계산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웃어야 할 순간에 웃지 않아도, 박수 쳐야 할 순간에 손이 늦어도 죽을 수 있는 나라. 그 아이가 만든 나라는 그런 곳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포를 유지하기 위해 그 아이는 온 나라를 서로 감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고 부하가 상관을 밀고 했어요. 심지어 한 집안에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흘린 한마디가 밀고를 통해 그대로 보위부에 들어갔으니까요. 저는 이 나라 전체가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창살만 없을 뿐 모두가 서로의 간수이자 죄수인 감옥으로요. 그리고 처형의 방식은 갈수록 잔인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궁정 안에 은밀히 퍼진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소문이 어찌나 생생하고 끔찍하던지 저는 지금도 그 이야기를 옮기는 것만으로 손이 떨립니다. 한 고위 장성이 고사포 앞에 세워졌다는 이야기였어요.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그 거대한 대공포로 사람을 처형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수백 명의 간부가 강제로 동원되었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소문이 퍼진 뒤 평양의 밤은 더욱 깊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둘 궁정을 떠돌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맹수의 우리에 던져졌다더라. 어떤 이는 온 가족이 한나란시에 사라졌다더라. 그 소문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다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는다고 모두가 그렇게 믿을 만큼 그 아이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포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얼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처형을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동료가 처형당하는 그 참혹한 장면을 눈앞에서 지켜보게 했어요. 눈을 감는 것도 고개를 돌리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두 눈을 뜨고 봐야 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그 아이가 노린 것이었어요. 한 사람을 잔혹하게 죽여서 그것을 지켜보는 수백 명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 너희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뼛속까지 새겨넣는 것이죠. 곁에서 지켜본 저는 그것이 단순한 분노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계산된 것이었어요. 공포는 그 아이에게 가장 값싸고 확실한 통치 수단이었던 겁니다. 사랑받는 것은 배신당할 수 있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사람들은 확실하게 복종하니까요. 그 아이는 그 사실을 아주 어린 나이에 이미 깨우친 듯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이었어요. 잔인함이 실수나 광기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통치술이었다는 것이요. 더 무서운 것은 그 아이가 혈육조차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도 가까운 친척도 그 아이에게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낌새가 보이면 그 아이는 가차없이 쳐냈어요. 권력 앞에서 핏줄이라는 것은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핏줄이기에 더 위험했어요. 백두혈통의 피를 나눴다는 것은 언젠가 그 자리를 넘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는 자신과 피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매섭게 경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서늘한 예감에 몸을 떨었어요. 혈육도 저리 쳐내는 아이라면 고모부인 나라고 안전할까? 아니, 어쩌면 나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아닐까? 나는 그 아이의 고모부이자 이 나라의 2인자이자 백두혈통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불길한 생각이 그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설마 내가 키운 그 아이가 그렇게 저 자신을 다독이면서요. 그 아이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 사람이 살았던 흔적까지 지웠어요. 처형된 사람의 얼굴은 모든 사진에서 오려져 나갔고 이름은 모든 기록에서 삭제됐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없던 사람처럼요. 저는 그것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라 생각했어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넘어 그가 이 세상에 살았다는 사실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공포의 대가는 언제나 죄 없는 인민들이 치렀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늙은 부모부터 젖먹이 자식까지 3대가 함께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그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저는 압니다. 한번 그 철문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그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 다시 죄인의 자식으로 늙어 죽습니다. 바깥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로요.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밤마다 화려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그렇게 두 개의 세상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저는 자꾸만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내가 키운 그 아이인가? 밤에 무서운 꿈을 꾸었다며 제 손을 잡던 그 아이가, 제 손가락을 쥐고 뒤뚱뒤뚱 정원을 걷던 그 아이가 정말로 저 냉혹한 사람과 같은 존재란 말인가?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끔 그 아이의 눈을 마주할 때면 저는 필사적으로 그 안에서 옛날의 그 아이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제가 알던 온기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서늘하고 텅 빈 무언가가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하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저 아이는 처음부터 저랬는데 제가 애정에 눈이 멀어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 궁정이, 이 저주받은 권력이 순수하던 아이를 저렇게 만든 것일까? 그리고 그 궁정의 한복판에 바로 제가 있지 않았던가? 그 물음에 이르면 저는 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어쩌면 저 괴물을 만든 데에는 저의 책임도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요. 제가 그토록 아끼고 지켜온 아이는 이미 그곳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 서늘한 눈빛이 저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람들이 하나둘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제 밑에서 일하던 자들이 불려갔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불안했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그 아이가 나를, 내가 키운 그 아이가 설마 나를. 하지만 그 불길한 예감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 평생에 가장 견디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바로 제가 당한 배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갓난아기 적부터 품에 안고 키운 그 아이가 어떻게 그 늙은 고모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그 믿을 수 없는 과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제 손은 떨립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에요. 슬픔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배신은 미워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이니까요. 저에게 그 아이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불길한 신호에 지나지 않았어요. 제 사람들이 하나둘 어디론가 불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밑에서 오래 일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취조를 받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1명이었어요. 그 다음엔 2명, 3명. 마치 누군가 제 주위의 울타리를 한 겹 한 겹 걷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어요. 설마 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나를. 제가 누굽니까? 저는 그 아이의 고모부입니다. 그 아이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무릎에 앉아 키운 사람이에요. 그 아이가 밤에 무서워 울면 곁을 지켰고, 그 아이가 권좌에 오를 때는 제 몸을 던져 방패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아이를 등져도 저만큼은 끝까지 그 아이 편일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를 설마 그 아이가 해칠까? 저는 그렇게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위망은 점점 더 저를 향해 좁혀졌어요. 집 앞에는 낯선 차가 서 있었고 전화기에서는 도청의 잡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어제까지 제게 굽신거리던 자들이 이제는 저를 슬금슬금 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를 올가맬 죄목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목이라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 아이를 위해 한 모든 일들이 거꾸로 저를 죽이는 칼이 되어 돌아왔거든요. 제가 그 아이를 지키려고 세력을 키운 것은 분파를 만들어 딴 마음을 품었다는 죄가 되었습니다. 제가 나라의 외화를 주물러 그 아이의 살림을 뒷받침한 것은 나라의 돈을 제멋대로 주물렀다는 죄가 되었어요. 제가 그 아이의 앞길을 막는 자들을 치워준 것은 월권을 일삼았다는 죄가 되었습니다. 제가 충성을 바친 그 모든 순간이 이제 반역의 증거로 둔갑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 헌신한 아비를, 그 헌신을 죄목 삼아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제가 그 아이를 아끼지 않았다면, 제가 그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저는 무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 아이를 위해 많은 것을 했기에 그만큼 저는 힘이 커졌고, 그 힘이 결국 저를 죽이는 빌미가 된 거니까요. 참으로 잔인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저를 고모부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아이에게 저는 그저 자기 곁에서 너무 커져버린 위험한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잘라내야 할 거추장스러운 혹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내 아버지가 남긴 너를 지켰는데, 네가 어려서 흔들릴 때 온몸으로 너를 붙들어준 게 나인데, 네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도록 내 손으로 그 길을 닦아준 게 나인데, 어떻게 네가 나를, 어떻게 네가 그 손으로 너를 키운 이 늙은이의 목을 조를 수가 있느냐? 그 물음이 밤새도록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어도 돌아오는 답은 없었어요. 문득
그 아이가 어렸을 적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정원을 걷던 그 조그만 손. 밤에 무서운 꿈을 꾸고 제 품을 파고들던 그 여린 등. 그 작은 온기가 지금도 제 손에 이렇게 생생한데 그 손이 이제 저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손이 되었다니 저는 도무지 그 두 개의 모습을 하나로 겹칠 수가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배신이라 하면 남남끼리의 배신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제가 키운 자식 같은 아이가 저를 죽이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시린 배신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 죽는다는 것, 그 사실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어요. 물론 저도 압니다. 제가 완전히 결백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요. 저 역시 이 권력의 세계에서 제 입속을 챙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쩌면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키운 데에도 저의 책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곁에서 공포의 정치를 눈감아주고 때로는 거들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니 이 배신조차 어쩌면 제가 뿌린 씨앗이 제게 돌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점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 비통함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왜 그 아이가 저를 죽이려 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이라는 것은 곁에 그 누구도 두지 못하는 법이에요. 특히 자신을 만들어준 사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일수록 권력자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영원히 어린 조카로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아이는 완전한 신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한, 그 아이는 결코 완전한 신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과거를, 그 아이의 나약했던 시절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그 아이에게 저는 살아있는 거울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저를 볼 때마다 그 아이는 자신이 한때 얼마나 작고 여린 아이였는지를 떠올려야 했을 테니까요. 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자신의 초라했던 과거를 비추는 거울만큼 거슬리는 것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거울을 아예 깨뜨려 버리기로 한 겁니다. 게다가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모든 비밀을 아는 산증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권력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큼 위험한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 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고모부라는 이름조차 그 아이에게는 지워버려야 할 흔적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것이 이 저주받은 권력의 본질인지도 모르겠어요. 권력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위험만을 기억할 뿐이에요. 제가 베푼 모든 은혜는 잊히고 제가 가진 위험만이 그 아이의 눈에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저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어요. 제가 무너지면 제 아내는 어찌 될까? 평생을 이 나라의 공주로 살아온 그 사람이 저 하나 잘못 만난 죄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 이 나라에서 죄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3대가 함께 벌을 받는다는 그 말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제 아내와 우리 핏줄의 일이 된 거예요. 밤이 되면 저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오라비의 아들 손에 자기 남편이 죽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같은 백두혈통의 피가 이제 서로를 겨누고 있다는 것을요. 그 생각을 하면 저는 저 자신의 죽음보다 더 가슴이 아팠어요. 제 욕심이, 제 권력이 결국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 이 지옥으로 끌어들인 거였으니까요. 자수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살려달라 빌어볼까.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의 최후를 저는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요. 그 아이에게 용서란 없었습니다. 빌면 빌수록 그 아이는 상대의 두려움을 즐기며 더 잔인해질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무릎 꿇고 비굴하게 죽느니 제가 본 진실을 세상에 남기고 죽겠다고요. 그 아이가 제 목숨은 빼앗을 수 있어도 제가 지켜본 진실만큼은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에 낯선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올가미는 하루하루 제 목을 더 깊이 조여오고 있었어요.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다는 것을 저는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여오는 올가미 속에서 저는 목숨을 건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목숨을 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녹음을 남기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녹음을 세상 밖으로 빼돌리는 일이었어요. 저를 감시하는 눈이 사방에 깔린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해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마지막 며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며칠은 제 평생에서 가장 길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저다운 시간이기도 했어요. 평생 남을 감시하고 남을 제거하던 제가 처음으로 무언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으니까요. 늦어도 너무 늦은 각성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마지막 순간에나마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녹음 그 자체가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집 안 어디에 도청기가 숨어 있을지 몰랐습니다. 창밖에 낯선 차는 밤낮으로 제 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녹음하는 시간을 감시가 잠시 느슨해지는 새벽으로 정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그 깊은 밤, 저는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낮은 목소리로 이 기록을 남겼어요. 행여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숨소리조차 죽여가면서요. 한 문장 한 문장을 녹음할 때마다 저는 문 밖의 기척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곧바로 녹음을 멈추고 테이프를 감춰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마디 남기고 멈추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저는 이 긴 이야기를 조금씩 이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목소리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한 조각 한 조각 이어붙인 것이에요. 녹음한 테이프를 숨기는 일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 테이프가 발각된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끝이에요. 저 하나로 끝나지도 않겠죠. 제 아내도 제게 조금이라도 연결된 사람들도 모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테이프를 숨기는 자리를 하루도 같은 곳에 두지 않았어요. 오늘은 책장 뒤에, 내일은 벽 틈에, 그 다음 날은 화분 아래에. 매일 밤 그 작은 테이프를 옮겨 숨기며 저는 몇 번이나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아찔한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막 테이프를 숨기고 있는데 갑자기 집 안에 인기척이 들린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손에 테이프를 쥔 채로요. 만약 그 순간 누군가 방문을 열었다면 저는 그대로 끝이었을 겁니다. 다행히 그것은 밤바람에 창문이 흔들린 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했습니다. 그런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녹음을 이어가면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내보낼지를 고민했어요. 아무리 진실한 기록이라도 이 얼음의 나라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 목소리는 반드시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목숨을 걸고 이 테이프를 옮겨줄 단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저는 제 평생의 인맥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이 나라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밀고자가 되곤 하니까요.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마침내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누구인지는 지금도 밝힐 수 없어요.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 사람 역시 저와 같은 운명이 될 테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오래전 어려운 처지에서 조용히 구해준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평생 지은 죄 가운데 그나마 몇 안 되는 선행이 이렇게 저를 돕는 손길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은밀히 뜻을 전했습니다.
위험한 부탁이었어요. 이 일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 사람 역시 목숨을 걸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차마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마지막 부탁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놀랍게도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이 얼어붙은 나라에도 아직 이런 사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첩보 하나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달책마저 감시의 눈길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만약 그 사람이 붙잡힌다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테이프도, 진실도, 그리고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요. 저는 급히 계획을 바꿔야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이 위험한 일에 끌어들인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저 때문에 또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내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예전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해 죽게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죄책감이 이 순간 다시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도우려는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없었어요. 밤새 저는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경우의 수를 그렸습니다. 어느 길이 가장 덜 위험한가? 어떻게 해야 저 감시망을 뚫을 수 있는가? 고민 끝에 저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어요. 테이프를 한 번에 다 건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 여러 벌로 나누어 서로 다른 길로 내보내자. 하나가 막히더라도 다른 하나는 살아남도록요. 이 진실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같은 내용을 몇 번이고 다시 녹음해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밤을 새워가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제가 키운 그 아이의 잔인함, 제가 지켜본 이 나라의 참상, 그리고 저의 참회, 그 모든 것을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입에 담았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그 밤들이 어찌나 길고 고통스럽던지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진실이 세상에 닿을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그깟 밤샘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만든 사본들을 서로 다른 길로 내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한 벌은 그 전달책에게, 다른 한 벌은 또 다른 길로, 그리고 마지막 한 벌은 제가 직접 몸에 지니기로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 진실의 한 조각만큼은 저와 끝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준비를 마치고 나니 저는 조금 이상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코앞에 있었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빈손으로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본 진실을 제 손으로 세상에 내보낼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마지막 며칠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언제 문이 부서지고 검은 옷의 사람들이 들이닥칠지 몰라 저는 늘 문 쪽에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작은 발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은 거의 자지 못했고 먹는 것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저 이 마지막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이면 저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저 사람도 곧 저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조차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 두 사람이 애써 지켜온 마지막 평온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그 잠든 얼굴을 눈에 담고 또 담았습니다. 이 얼굴을 볼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그 며칠을 눈에 새기듯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한 통의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내일 확대회의에 참석하라는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회의 소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나라에서 저 같은 사람을 부르는 그 회의장은 처형장에
다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그날 밤이 제게 주어진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조금 넘어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저는 저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겠죠. 제게 남은 시간은 이제 몇 시간뿐이었어요. 저는 그 몇 시간을 단 1분도 헛되이 쓸 수 없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녹음한 이 테이프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녹음한 테이프들을 모두 꺼냈어요. 이것들이 발각되면 저와 제 아내는 물론 이것을 나를 사람들까지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에 나가지 못한다면 제 마지막 며칠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테이프를 여러 벌로 나누기로 했어요. 하나가 막히더라도 다른 하나는 살아남도록 3개의 길로 나누어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사본은 제가 직접 숨기기로 했어요. 저는 서재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꽂혀 있는 책장 뒤편에 예전에 몰래 만들어둔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자리에 테이프를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이 어찌나 떨리던지 작은 테이프 하나를 넣는데도 몇 번이나 놓칠 뻔했어요. 이 자리는 언젠가 이 집을 정리할 누군가가 발견해 주기를 바라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두 번째 사본은 그 사람에게 건네야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목숨을 걸고 이것을 국경 너머로 가져가 줄 단 한 사람. 저는 미리 정해둔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이 조용히 찾아왔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테이프를 건넸고 그 사람은 그것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눈빛만 주고받았어요. 고맙소. 저는 눈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나가주시오. 그 사람도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만은 부디 무사하기를. 이 진실을 짊어진 저 사람만은 이 얼음의 나라를 무사히 벗어나기를.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 밖에서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벌써 그들이 온 것인가? 예정보다 하루 일찍 저를 잡으러 온 것인가? 저는 얼어붙은 채로 문 쪽을 노려봤습니다. 방금 그 사람이 나간 지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은 때였어요. 만약 그 사람이 지금 붙잡힌다면 그 생각에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바깥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저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순찰을 돌던 경비병들이 잠시 대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등줄기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3번째 사본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몸에 지니기로 했어요. 내일 저 회의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진실의 한 조각만큼은 저와 끝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저와 함께 사라진다 해도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놓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마지막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녹음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동안은 담담하게 이어오던 목소리가 이 대목에 이르자 자꾸만 떨렸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간다는 것이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이 녹음을 마치고 나면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저는 잠시 녹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 녹음기 앞에서 쏟아낸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키운 그 아이의 이야기,
제가 지은 죄의 이야기, 그리고 제 아내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이제 이 작은 테이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 평생이 손바닥만 한 이 물건 하나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셈이었어요. 이것이 부디 저와 함께 사라지지 않기를 저는 그렇게 간절히 바라며 다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저는 아내와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일이면 제가 끌려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뒤에 우리 두 사람과 우리 핏줄에게 무엇이 닥칠지를,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온기가 손끝으로 천천히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래도록 마주 앉아 있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마지막 밤에 나눈 것은 그저 침묵과 찻잔 하나의 온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어떤 말로도 다 하지 못할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이 사람에게 참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권력을 좇느라 집을 비운 날이 많았고, 바깥의 여자들로 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끝내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은혜에 보답한 것이 고작 이런 파멸이라니. 저는 그 생각에 찻잔을 쥔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아내의 눈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끝내 울지 않았어요. 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사람은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울면 제가 더 힘들어할까 봐서요. 미안하오. 나 때문에 당신까지. 저는 그 말을 끝내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 두 사람이 애써 지켜온 마지막 평온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오래도록 잡았어요. 주름지고 야윈 손이었습니다. 이 손을 처음 잡았던 젊은 날이 아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우리는 이런 밤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지요. 그저 손을 맞잡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과였어요. 동이 트기 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한 늙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때 이 나라를 손안에 쥐고 흔들던 사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던 사람. 그런데 지금 그 남자는 테이프 몇 개의 마지막 목숨을 건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퀭한 눈. 그 안에서 저는 젊은 날의 제 모습을 찾으려 했습니다. 야심에 차 있던 눈빛, 세상을 다 가진 듯하던 그 표정을요. 하지만 거울 속에는 그저 지치고 겁에 질린 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어요. 권력도, 재물도, 그 화려하던 날들도 이제 아무것도 저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 텅 빈 얼굴이 저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문득 전에 말씀드린 그 아이의 눈이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던 서늘하고 텅 빈 그 눈. 그런데 지금 거울 속 제 눈도 어쩌면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우리는 결국 같은 얼음 속에서 함께 얼어붙은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그려지고 있던 권력이라는 것이 결국 저를 이 자리로 데려왔구나. 그 권력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쩌면 평범하게, 그러나 사람답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거울 속 그 남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눈물을 굳이 닦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 밖에서 차량이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의 엔진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어요. 이어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대문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이 녹음기를 향해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들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제 저는 저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회의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어요. 그 시선 속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공기와 숨 막히는 침묵만이 그 넓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의가 아니었어요. 무대였습니다. 결말이 이미 정해진 한 편의 연극. 그리고 저는 그 연극의 주인공으로 불려 나온 것이었어요. 대본은 이미 쓰여 있었고 저는 그저 정해진 대로 파멸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혀진 겁니다. 참 얄궂은 일이었어요. 저는 평생 이런 무대를 뒤에서 연출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누구를 이 자리에 세울지, 어떤 죄목을 씌울지, 어떻게 끌어낼지 그 각본을 짜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무대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연출자가 배우가 되고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는 순간 저는 그 잔인한 역전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리에 앉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더욱 서늘해졌어요. 바로 어제까지 제게 허리를 굽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저를 향해 웃어 보이던 얼굴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필사적이었어요. 마치 제가 무슨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들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저와 조금이라도 멀어지려는 듯 몸을 옆으로 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력이란 것이 이토록 험한한 것이었어요. 어제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오늘의 저는 그저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하는 낙인 찍힌 자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저렇게 남을 외면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지금 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과거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윽고 제 죄목이 낭독되기 시작했어요. 반당 행위, 종파를 만들어 세력을 규합한 죄, 분수에 넘치는 권력을 탐한 죄, 그리고 원수님의 유일한 영도에 도전한 죄. 낭독되는 죄목을 들으며 저는 기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단어들이 어쩐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 던졌던 바로 그 언어들이었어요. 저 역시 누군가를 제거할 때 저런 죄목을 씌웠습니다. 반당이니 종판이 하는 말들로요. 그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저 낙인이 찍히면 그 어떤 변명도 소용없다는 것을요. 제가 남에게 겨누었던 그 칼이 이제 정확히 제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정직한 인과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순간 두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 이 자리에 앉을 때는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죄목이 낭독되는 그 순간 제 안에 기묘한 명료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저는 이제야 이 무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토록 오래 몸담았던 이 공포의 기계가 이제 저를 갈아엎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톱니바퀴의 마지막을 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히려 슬픔이 밀려왔어요. 저 자신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키운 그 아이에 대한 슬픔이었어요. 저 명령을 내린 사람이 한때 제 무릎에 앉아 잠들던 그 아이라는 사실.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을 키워준 고모부마저 이렇게 짓밟아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그것이 저를 가장 슬프게 했습니다. 저는 죽어가는 마당에도 그 아이가 가엾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가장 저를 서늘하게 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죄목이 낭독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중에는 바로 어제까지 제게 충성을 맹세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크게 소리쳤어요. 마치 자신이 저와 얼마나 무관한지를 증명이라도 하려는 것처럼요. 한 사람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발탁해 지금의 자리까지 끌어올려준 사람이었어요. 제 은혜를 입고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저를 배은망덕한 역적이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붉은 얼굴 뒤에 숨은 것이 분노가 아니라 공포라는 것을요. 그는 지금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저렇게 소리치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그들이 될 테니까요. 이 나라에서는 낙인 찍힌 자를 향해 가장 크게 돌을 던지는 것만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어제의 동지를 밟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 나라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마지막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 역시 바로 저런 식으로 살아남아 온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이윽고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제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수백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는 그렇게 끌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저항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끌려나가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무릎에 앉혀 키운 그 아이가 기어이 이 늙은 고모부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제가 밤마다 재워주고 손잡고 걸어주고 권좌까지 데려다준 그 아이가 그 배신의 쓴맛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들 앞에서 눈물만은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제 팔을 붙잡은 자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들 역시 두려웠던 거예요. 어제까지 이 나라의 인자였던 사람을 자기 손으로 끌어내는 일이 그들에게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곧 자신의 죽음을 뜻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도 저를 끌어냈습니다. 끌려나가면서 저는 그 방 안의 얼굴들을 천천히 훑어봤어요. 그리고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중 누군가는 내일 이 자리에 설 것이라는 거요. 또 누군가는 모레, 또 누군가는 그 다음 날. 이 공포의 무대는 저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였습니다. 오늘 저를 규탄하며 소리치던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똑같이 이 자리에 끌려 나오겠죠. 공포는 결코 멈추지 않으니까요. 한번 시작된 이 피의 구파는 재물을 계속 삼켜야만 유지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의 본질이었어요. 그 순간에도 제 품속에는 마지막 테이프가 있었어요. 옷 안쪽 깊숙이 감춰둔 그 작은 테이프가 제 심장 가까이에서 함께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나는 지금 목숨을 잃지만 이 진실만은 잃지 않는다. 저들이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제가 이 가슴에 품은 이 진실만큼은 빼앗지 못할 거라고요. 그 작은 테이프의 감촉이 이상하게도 저에게 마지막 용기를 주었습니다. 회의장의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잿빛 겨울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여전히 이 나라는 거대한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 단단한 얼음 어딘가에 아주 가느다란 실금이 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아주 작은 균열이요. 아무리 두꺼운 얼음도 결국은 녹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얼음이 녹기 시작할 때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실금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죠.
어쩌면 제가 남긴 이 목소리가 그 실금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온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의 문이 제 등 뒤에서 육중하게 닫혔습니다. 그날 세상 사람들이 본 것은 여기까지였어요. 온 나라의 텔레비전에 제가 끌려나가는 그 장면이 방송되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것으로 제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도 제게는 아직 며칠의 시간이 더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며칠 동안 저는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길 가장 중요한 말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주 좁고 차가운 방에 있습니다. 빛도 거의 들지 않는 곳이에요. 이곳이 제 마지막 자리가 되겠지요. 며칠 뒤면, 아니 어쩌면 몇 시간 뒤면 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회의장에서 끌려 나온 뒤 저는 이곳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몸에 숨겨둔 이 마지막 테이프에 지금 제 마지막 목소리를 담고 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지요. 저도 압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많이 지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고요합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참 이상한 일이지요.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제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제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것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재물을, 지위를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 오히려 두려울 것이 없어졌어요. 빼앗길 것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법이니까요. 그러니 이제 제가 하는 말을 믿어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목숨을 구걸하는 자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더 잃을 것도, 더 바랄 것도 없는 한 인간의 마지막 정직한 고백입니다. 먼저 제가 키운 그 아이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아이가 밉습니다. 어찌 밉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갓난아기 적부터 품에 안고 무릎에 앉혀 키운 아이예요. 그 아이가 흔들릴 때마다 제 몸을 던져 지켰고 그 아이를 저 권좌에까지 데려다 준 것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손으로 이 늙은 고모부의 목을 조르고 있어요. 이 배신이, 이 시린 아픔이 죽음을 앞둔 지금도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저주하며 죽지는 않으려 합니다. 저주는 또 다른 저주를 부를 뿐이니까요. 게다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데에는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제가 곁에서 그 공포의 정치를 눈감아주고 때로는 거들기까지 했으니까요. 어쩌면 저는 제 손으로 괴물을 키운 셈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것은 복수가 아니에요. 원한을 갚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그 아이의 진짜 얼굴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훗날을 위해 반드시 남겨야 할 사실. 그것뿐입니다. 한 사람에게 신과 같은 권력을 쥐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지, 그리고 그 곁의 사람들이 어떻게 침묵의 공범이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저는 이 목소리로 남겨요. 부디 훗날 누군가는 이 기록을 보고 다른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면서요. 이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하려 해요. 이 나라의 인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화려한 연애를 즐기던 그 시간에 여러분은 굶주렸어요. 제가 관리하던 그 돈은 원래 여러분이 흘린 피와 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빼앗아 제 배를 불렸어요. 길에서 굶어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고 차창을 올렸던 그날의 저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옆에서 울던 아이의 목소리도요. 제가 외면한 그 수많은 얼굴들에게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엎드려 사죄합니다. 이 사과가 너무 늦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래도 이 말을 하지 않고는 저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을 테니까요. 부디 저를 영웅으로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독재에 맞선 투사가 아닙니다. 그저 뒤늦게
정신을 차린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에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이 못난 목소리가 하나의 쓸모라도 있다면 저 같은 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쓰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망을 남기고 싶어요. 저 강 너머에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지요. 70년이 넘도록 우리는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눈 채 살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꿈꿉니다. 언젠가 이 얼음의 나라와 저 강 너머의 따뜻한 세상이 하나가 되는 날을요. 제가 젊었을 적에 몇 번인가 바깥 세상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있었어요. 지도자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았고 굶어 죽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저 낯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것이 정상이고 우리가 비정상이라는 것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통일은 총과 피로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서로를 향해 내민 손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미움이 아니라 용서로, 복수가 아니라 화해로요. 저 강 너머의 형제들이 이 얼어붙은 땅의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저 오래 헤어져 있던 가족으로 맞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도 언젠가 그 손을 두려움 없이 마주 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저 같은 죄인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한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라 여기고 부디 흘려듣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제 아내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여보, 당신을 이 지옥으로 끌어들인 것은 바로 나요. 평생 나 같은 사람 곁에서 당신은 얼마나 힘들었소. 그런데도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아 주어서 정말 고맙소. 미안하고 또 미안하오. 만약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권력 근처에도 가지 않은 평범한 남자로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소. 그래서 그때는 당신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소. 그리고 이 테이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마지막 테이프는 곧 저와 함께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내보낸 다른 테이프들은 지금쯤 누군가의 손을 거쳐 이 얼음의 나라를 벗어나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벌써 강을 건넜을지도 모르지요. 그 사람이 무사히 국경을 넘었기를 저는 지금도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어떤 길을 거쳐 여러분께 닿았을지 저는 알지 못해요. 트럭의 짐칸 밑바닥에 숨겨졌을 수도, 누군가의 품속에서 얼어붙은 강을 건넜을 수도 있겠지요. 그 여정이 얼마나 위험했을지 생각하면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그리고 이것을 전해준 이름 모를 그 사람에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부디 그 목소리가 언젠가 봄에 닿기를 바랍니다. 이 얼음이 녹는 그 따뜻한 봄에요. 앞서 저는 회의장을 나서며 얼음에 실금이 가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압니다. 제 목소리 하나로 저 거대한 얼음이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저 얼음을 두드리는 작은 물방울 하나일 뿐이에요.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리 두꺼운 얼음도 결국은 물방울 하나에서 시작되어 녹는다는 것을요. 그 물방울이 모이고 모이면 언젠가는 큰 강이 되어 이 모든 얼음을 쓸어버릴 거예요. 저는 그날을 보지 못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제가 그것을 믿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무리 긴 겨울도 끝내 봄을 이기지는 못하니까요. 아,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네요.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인가 봅니다. 부디 이 목소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얼음 아래에 묻힌 한 죄인의 마지막 목소리를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화려한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한 남자가 죽음 앞에서 남긴 이 참회의 기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저 강 너머에서 아직도 얼어붙은 밤을 견디고 있을 사람들을 잠시나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